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등 소위 불량 국가들과 한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편 우크라이나는 오는 28일 미국과 광물 협정을 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 협정이라는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찾았다고 봐야겠습니까? 글쎄, 이건 뭐 양자가 공평한 수준의 합의라고 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제가 아마 며칠 전에도 우리 연합뉴스 나왔을 때도 비슷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국면으로 몰려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글쎄 이 안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좀 애매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례로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국민들께도 확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도 늘 그걸 얘기를 하죠. 체제 보장을 해달라. 근데 이제 그 안보 내지는 체제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3자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좀 이따 또 북한 비핵화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같이 이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도 이제 일종의 딜레마처럼 다가오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확실히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에게 그 근원적 질문이 이제 확 다가와 있는 그런 시대고 아무튼지 간에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이 가고 미국 기업이요. 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나토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질적인 미국 군대가 간다든지 이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뭐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다마는 지금 또 현실이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던가 아니 뭐 안전 보장 또한 이제 유럽이 대신할 것이다. 뭐 네.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도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유럽 연합에도 뭐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뭐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압박을 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좀 기괴한 면이 있고 이제껏 우리가 봐왔던 어떤 우아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이 지금까지의 맥락을 놓고 봤었을 때는 참 이 상대적인 쇠퇴, 이 항상 상대성의 문제죠. 미국이 절대적으로 강할 때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아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빠르게 중국이 치고 올라왔죠. 근데 중국이 단지 경제력, 제조력 이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기술에 투자를 했고 그것도 이제 우리 같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뭐 AI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 굉장한 쇼크를 불러왔던 딥시크도 그렇지만 뭐 우주도 뭐 달 뒷면을 간다든지 이게 지금 뭐 미국을 어떤 면에서는 추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 결국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우주로 가는데 그 시대를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프론트에 있을 거냐, 누가 제일 앞에 있을 거냐라고 하는 운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이 밀릴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저기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미국도. 돈도 예전만큼 없고 국내 산업도 쇠퇴했고 그런데다가 뭐 유럽도 어떤 면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땐 계속 사고 치는 걸 뭔가 수습해줘야 되고
중동은 중동대로 그렇고 뭐 우리 동아시아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이 동아시아는 그래도 중국이 어차피 건곤일척의 상대이기 때문에 예. 신경을 계속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중동 같은 데는 계속 이쪽으로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미국의 국민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갈무리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어준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많을 겁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과도하게 뺏기고 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 국제정치학자 중에서는 저도 늘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뭐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같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오프쇼어 역외에서 우리는 균형을 취하면 된다. 굳이 거기 현장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과도한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면서 국익에 크게 직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까지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그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의 정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너무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제스처가 너무 좀 이상해서 라는 거 이전에 그 근원적인 그 다이나믹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단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짧게 이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내 국민들이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해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네. 위상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직결이 되는 여러 목소리랄까요?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다면 끝까지 지금의 입장을 좀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그 질문에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그냥 바로 먼저 답을 드리자면 트럼프는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저만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기를 어떤 면에선 바라기도 합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글로벌 리더로서의 뭐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실리를 지금 원하고 예. 오죽하면 지금 유엔에 대해서 이런 지금 자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엔 헤드쿼터 본부 자체가 뉴욕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유엔을 만든 게 지금 누군데 이제 와서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유엔에서까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유엔이라고 하는 그 국제 기구가 생겨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여러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그 근간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200개 가까운 지구상의 나라가 있는데 19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뭐 미국 같은 나라야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은 그래도 룰을 서로 지켜가면서 가야 네. 어떤 정글의 약육강식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삐를 소위 이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스스로 풀어버리면 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저 역시 있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당연히 많은 나라들이 약소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유럽이나 뭐 하다못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조차도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걸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독주하게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 내 네. 국가 이제 수장들도 미국을 지금 찾아가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가서 어떤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강론이 좀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좀 다시 한번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찰, 이제 트럼프를 탓하기 이전에 좀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고 누구나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이 유럽이고 그러나 이 유럽의 그 소위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문화적인 그 고도의 문화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랄까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뭐 제가 유럽 국가를 다 싸잡아서 어떻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이런 침탈이 없었다면 그 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유럽이 결국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신흥 초강대국을 뒤에 동맹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너네 안보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을 하시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국 비용이 발생을 하죠. 돈
질문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유럽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비용을 모든 건 기회비용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이제 끌어와야 되겠죠. 끌어와서 이제 국방 쪽으로 키워 나가야 할 텐데 사회적인 진통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구조적인 그런 더 발전을 확 할 수 없는 신흥 무슨 도상국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들을 생각을 할 때 어디서 줄여서 이걸 메꿀까라고 하는 게 유럽 많은 나라들의 지금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시대적 구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밀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러시아의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까지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네.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께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은 미국이 지금 가장 메인 주로 생각하는 경쟁 상대는 중국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더 이상 이렇게 힘 빼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자꾸 얘기하고 이러는 게 뭐 그냥 이게 소위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이 예. 북극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제 연구는 에너지나 뭐 기후변화 대응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만 기후변화라는 것이 정말 인류의 어떤 존속을 위협할 만한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인데 러시아의 긴 역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소위 부동항 아니었습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고 싶다. 남쪽으로. 그래서 항상 러시아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조르지아라든지 그루지아라든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으로. 이번에 크림란드 2014년에 합병하고 흑해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예. 바다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심각해지면서 북극에 대한 액세서빌리티, 소위 말하는 접근성이 자꾸 높아지죠. 그럼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건 러시아입니다. 다 지구본을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아마 트럼프는 제가 트럼프 머릿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이제는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미래 기술을 놓고 건곤일척의 경쟁을 벌인다고 할 때 러시아와 힘을 뺄 수가 없고 러시아하고는 소위 북극 시대가 열리면서 더 협력할 게 많으면 많았지 이걸 놓고 지금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미중러 세 나라와 또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건 뭘 다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리얼라인먼트라고 하죠. 서로 이제 편을 헤쳐 모여 하는 거죠. 예. 과거 이제 예를 들면 냉전 때 70년대를 떠올려 보면은 뭐 키신저 박사, 뭐 닉슨 대통령 이렇게 그때 당시 데탕트라고 하는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소위 그때는 주 적이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는 지금 데탕트. 잠시나마 손을 잡는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당시 키신저 박사의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지금의 주 경쟁 상대는 우주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힘 빼고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이 역량을 모아서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미국 지도부의 생각일진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하고도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러시아랑은 결국은 손을 잠깐 잡고 뭐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될 것도 아니겠다만 손을 일단 잡고 지금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건데 그렇게 치면 러시아가 정말 주적인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또 적은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 중국이 그리고 지금까지 1대1로 등등을 통해서 유럽과 얽혀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뭐 유럽 아마 공항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딱 내리시면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파리 드골 공항 같은 데도 그렇고 굉장히 중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아마 느끼실 텐데 그런 정도로 이미 그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중국하고 중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처럼 코앞에 있는 적이 아니잖아요. 한 발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도 상대라면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어떤 면에서 또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